예, 안녕하세요. 이 카메라 이건가요?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은기환이고요.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운용력을 한지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자산운용계에선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기후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서 제가 회사에서 펀드를 성과를 내고 또 제가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저희 회사 펀드를 하기까지는 그렇게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여러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에 저도 이제 뭐 김진님이랄지 몇 번째 들었는데 저도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는 입장이고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과 어떤 다른 강사님과의 중간 정도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후 쪽에 관심을 갖고 좀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된 지는 정말 길지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일단 크게는 6가지 꼭지인데 왜 금융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경제학을 공부했고 일부 뭐 재무 수업을 들었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접해보지 못한 상태로 일을 하다가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이걸 일하면서 막 알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되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금융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후금융이 큰 역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뒤에는 저도 여기 와서 조금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린 뉴딜은 다른 그 강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린 뉴딜은 좀 짧게 하고 뭐 혹시 겹치면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제가 특별히 생각하는 몇 가지 포인트 위주로만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마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1.5도가 중요하다. 제가 사실 다른데 어디 펀드나 이런 설명에 가면은 기후를 아예 전혀 생각 안 해보신 분들 많아서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조천우 박사님 거 자료에서 갖고 온 거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 설명이 필요하시진 않는 거죠? 1.5도, 1.5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도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게 말하자면 그린 뉴딜인 것이고요. 금융회사나 산업계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금융회사 또는 산업계는 이제 1.2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 역시도 펀드 운영할 때 1.5도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 1.5도가 2도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굉장히 없다. 뭐 제가 이제 이걸 업데이트 해보니까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이제 클라이밋 클락이라고 해가지고 1.5도 시나리오로 했을 때 이제 약 3천억 톤이 남아서 지금 연간 배출되는 것으로 계산해보면 이제 6년이 채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하고 우리가 빠르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명과 우리 각자의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4년제 대학교 다닐 정도면 전 지구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정도 삶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왔습니다. 뭐 여기도 보시면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전 세계 경제 탄소 집약도 변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졌을 때 아주 일시적으로 빠졌을 때가 이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고 이때 아니고서는 탄소 배출과 경제가 같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탄소도 줄이기 위해 경제까지 같이 줄여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둘 다 이런 건 원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탄소는 줄이고 경제는 뭐 유지시키거나 또는 뭐 성장 유지시키는 그런 활동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경제에서는 새로운 능력이 요구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보면 뭐 예를 들어 경제라고 측정하는 여러 가지 중에 시가총액이 있을 것이고 기업으로 보면
최근에야 뭐 아마존이니 애플이니가 시가총액 탑이었지만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오일 메이저들이 전 세계 경제의 탑이고 뭐 여전히 사우디 아람코는 그 중에서도 여전히 위에 있죠. 그만큼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 경제의 근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경제는 이제 그 과거 전통적인 산업 그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이제 데이터로 많이 넘어왔지만 사실 이 근본적인 에너지 체제를 바꾸는 것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가 과연 금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장 잘 정리한 보고서가 이 그린스완 보고서입니다. 이게 작년에 BIS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이 BIS는 국제 뭐 결제은행, 청사은행이라고도 하고 이제 은행에서 이 자본 비율, 은행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자본 비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국제적으로 뭐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곳이 이제 BIS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안정성을 관리하고 금융 감독 기준을 고민하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곳에서 작년에 이 그린스완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그린스완은 기후 위기를 그린스완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 여기서 말하는 그린스완은 여기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블랙스완이라고 고맙습니다. 네, 학생들. 예, 이 블랙스완이라는 말에서 팥이 된 것입니다. 이제 블랙스완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셔서 아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냥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큰 사건은 2007년, 8년 이때 있었던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발 이제 금융 위기가 가장 블랙스완이고 이거의 특징은 통계적으로 예측 범위 밖에 있는 그런 위험인 것이라 예측을 잘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발생한 이후에는 이게 이래서 발생했지라고 이제 사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인데 이게 금융이고,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그린스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의 원인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그걸 원인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배출하다가는 언젠가는 큰일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그 범위, 언제 어떻게 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블랙스완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명이 붕괴할 위험까지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동시에 이 해결책으로서도 좀 특징이 있는 것이 블랙스완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것도 제가 대학교 워낙 옛날에 다녀서 양적 완화 이런 게 없던 시절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뭐 기본적인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에 블랙스완은 설사 온다고 해도 그러한 양적 완화나 통화 정책을 빠르게 질서 있게 함으로써 어떤 그런 위기에 사실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정책 수단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린스완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금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푼다고 뭐 물건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식량 위기가 왔는데 뭐 돈이 있다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이야기하기로는 그린스완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의 블랙스완을 내서라도 그린스완이 오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 기후 위험을 크게 뭐 피지컬 리스크, 트랜지션 리스크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나리오가 래피드 트랜지션, 뭐 2degree, 비즈니스 as usual 뭐 이런 정도를 구분해놨는데 가만히 보시면 트랜지션 리스크는 이제 빠르게 우리가 에너지를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 가장 가깝게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석탄 발전에 올인하다가 좀 안 좋게 된 케이스가 트랜지션 리스크가 발동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피스컬 리스크는 진짜로 우리가 이제 오지 않아서야 될 말하자면 그린스완과 같은 건데 이게 빠르게 할수록 피스컬 리스크는 작아지고 트랜지션 리스크는 커지겠죠. 반대로 우리가 트랜지션 잘 안 하고 지금 이대로 가면 이 리스크는 없겠지만 대신에 피지컬 리스크는 굉장히 커지는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BIS의 그 분석으로는 이게 너무 크고 이건 대응이 안 되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1.5도 도달할 수 있게 해야지만이 금융 안정성이 확보된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길어서 저도 이거를 완벽히 읽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요약된 거나 다른 분들 말씀하신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금융에서 기후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어떤 이렇게 보면 큰 그림을 제가 정리를 이번에 해봤는데요. 아까 이제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라는 말, 이제 BAU, 우리말로 하면 그냥 뭐 지금 이대로 살자. 이런데 금융에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이 기후 금융을 조금 더 포괄한 상위에 있어서 ESG라는 개념이 있고, 뭐 이것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ESG. 그 ESG라는 이런 투자가 왜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또 더 유망해질 수밖에 없냐라고 보면,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인간의 문명의 토대는 이 지구상에 있고, 지금과 같이 하다 보면 그동안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그냥 뭐 자본주의적 어떤 경제적 관계를 맺어져 가면서 이렇게 가다 가면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망한다는, 이게 다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 그 중에서 역시 가장 큰 거는 이 기후위기가 결국 뭐 6차 대멸종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이 여러 가지 ESG 중에서도 기후가 단연 꼽고 많이 중요하게 꼽히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뭐 플라스틱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불평등이 확대돼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정치적 불확실까지 커지는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가짜 뉴스가 인터넷 플랫폼에서 너무 많이 유통이 돼서 이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뭐 또 그에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뭐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E와 S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있고, 과연 우리가 이 지금 이대로 이런 경제적인 또는 정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인데요, ESG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거의 카테고리를 아까 말씀드린 이 지금 이대로, 이게 하나의 길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죠. 저는 이제 기후 측면, 특히 생태주의에 관심은 분명히 있긴 한데, 저는 이거에 대안을 모색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시장경제 체제가 이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제 이거는 모두가 그런 욕망을 절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이상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는 이걸 풀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의 유일하게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근간을 두고, 뭐 과거에 케인즈가 자본주의를 한번 이렇게 뭐 부흥시켰잖아요. 부흥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장 자본주의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지금의 이 주주 자본주의에서 주주들이 자본에 요구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 자본이 제대로 지구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하자라는 게 이제 ESG고, 그게 이제 자본의 입장이었다면,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뭐 기후위기의 어떤 불평등 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정책 패키지를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제를 기후금융과 그린 뉴딜로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재탄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해결해 보려는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의 개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채팅창에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질문이 있다거나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여기서 한번 괜찮으신가요? ESG 네. 조금 설명. ESG요. 그거는 ESG는 일단 뭐 ESG가 이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약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망설인 이유는 이거를 설명을 제대로 하다가는 이게, 근데 이제 그 ESG 중에 환경은 말하자면 기업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뭐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주주 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 경영진은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뭐 주인과 대리인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관계에서 기업은 뭐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는데,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속해 있는 사회가 기업 자체가 주주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자본, 뭐 채권자, 그다음에 기업에 일하는 노동자, 또는 거래하는 다른 상대방 기업, 그다음 소비자,
또는 정부, 그리고 뭐 모든 인간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이 물리적인 환경, 이익과 각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을 따지다 보니까 다른 이해가 크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비즈니스 애주에 가면 망할 수 있다. 네, 되나요? 네. 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왔던 게 ESG고, 그래서 ES는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만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후 위기. 그래서 이 ESG 투자 중에서도 기후만 조금 특화해서 더 하겠다는 게 이제 기후 금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이것도 같이 이제 맞물리는 문제고, S 역시 뭐 우리가 뭐 갑질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매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행태를 보였던 어떤 기업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불매를 해서 지금 그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니클로죠. 잘 안 돼요. 이러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러한 투자를 말합니다. ES는 설명이 된 것 같고, G는 그 기업의 이제 이사회나 그 경영진이 그 주주의 의견을 충실히 받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느냐를 하는 거여서, 사실은 우리나라 ESG는 이 ES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버넌스도 많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양호한 거버넌스의 토대 하에서 E와 S라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향을 좀 나갈 필요가 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ESG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네, 하여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ESG 중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후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ESG 평가를 하면 뭐 정말 수십 개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평가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저는 지금 기후 탄소 배출량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기후금융은 이제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자본을 공급, 그 다음에 자본 재분배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주 관여 활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씩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많이 투자해야 되고, 제가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제러미 리프킨이 쓴 그 책에서 얼마나 많이 돈이 필요한지, 1.5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하고, 그거 하려면 뭐 석탄 인프라를 뭐 재생에너지 바꾸고, 그걸 30년까지 하려면 돈이 얼마큼 필요하고, 이런 이제 계산이 쭉쭉쭉 될 거잖아요. 그럼 빠르게 그걸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집 살 때 빚을 내고 차 살 때 하듯이 대규모로 자본을 조달하려고 하면 금융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금융 없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저 여기 제목도 안 적었네요. 이건 이제 재생에너지 그 이레나에 나온 전망치인데요. 25%, 86%가 된다는 매우 보수적인, 이게 1.5도 시나리오보다도 약한 버전인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도 많이 커지고, 이걸 하기 위해 지금 이건 과거에 그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조달할 때 그 어떠한 방식의 자본 조달을 했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준 어떤 차트입니다. 이게 대부분 자본 조달과 관련돼 있고, 그 중에서 에셋 파이낸스에 관련된 딜이 19년에 이렇게 많이 있었고, 퍼블릭 마켓에서 조달한 딜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뭐 여기서 잠깐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저는 여기에 관련된 일은 잘 모르고 안 하고요. 뭐 하고는 싶지만 저는 현재 상장주식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퍼블릭 마켓에서 어떤 큰 재생에너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딜은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탈석탄 금융 뭐 이런 게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탈석탄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에 어떤 것이라도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새로 탄소 배출을 추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이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이제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분석인데, 뭐 석탄이 됐든 어떤 LNG 프로젝트가 됐든 그거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동일한 수익성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빌려준다고 하면 이쪽의 금리는 예를 들어 싸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커런트 IRR 프로젝트 프리미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자산의 그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뭐 점점점 탈석탄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돈을 구하려면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니까 그 금리의 차이를 가지고 그 조달 비용을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으로 나눠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과거부터 계산을 했는데 뭐 이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그게 프로젝트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게 이제 60에서 130달러의 톤당 비용을 부과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 LNG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약 30에서 60달러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분석이 20년까지밖에 안 되어 있지만, 뭐 앞으로 보면 점점점 우리나라도 탈석탄하고, 그다음에 LNG 프로젝트 안 하고, 오일 프로젝트 안 하고, 그다음에 다 재생에너지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둘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뭐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공교롭게 이게 이제 IMF에서 얘기하는 탄소세 부과의 권고 75달러 굉장히 좀 유사한 건 좀 우연이지만 좀 신기하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에서 테슬라, 플러그 파워, 그다음에 CS 윈드, 하나솔루션 등등등 이 기업들이 대규모 유상 증자를 다 했습니다. 그 보통 자본 조달을 전체 발행 주식수의 10에서 20%를 하면 어지간해서는 통상 못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식수가 늘어날 만큼 주가가 빠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 조달을 하면 당일의 주가는 아무리 좋아도 한 5% 이렇게 빠질 거라고 미리 예상을 했었는데, 그걸 나왔을 때.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런 기업의 주가가 거의 당일에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미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이거의 성장성과 필요성 이런 게 좀 충분히 수용이 되고 그 기업들이 그 사업을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게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대규모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금융에서 그 역할을 해주면 그 기업들이 좀 더 빠르게 설비를 구축해서 뭐 풍력도 만들고 태양광도 만들 수 있을 거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해서 두 번째 이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주 관여 활동인데, 주주를 하면 그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주주총회에 가서 내 그 주당만큼 그 보팅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기업에게 주총에서 뭔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보통의 주주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갖고 있는 현금 잘 정리해서 배당 줘. 또 이 자산 매각해. 또 심지어는 야 니네 연봉 왜 이렇게 높아? 연봉 좀 줄여. 구조조정해. 뭐 PF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좀 잘못된 주주의 요구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도 물론 여전히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제 클라이밋 릴레이트 쉐어홀더 리솔루션이 굉장히 얼마큼 증가하고 있는지를 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0%가량은 찬성을 얻어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고, 요거는 이제 미국의 오일 메이저 중 하나인 쉐브론인데, 여기에 클라이밋 액션 100이라는 이 투자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연기금 굉장히 큰 데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쉐브론에 대해서 파리 기후 협약에 부합하는 어떤 경영 활동을 하라고 요구를 할 정도로 이제 직접적으로 주주들이 기업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펀드도 이런 걸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따지고 보면 배출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에너지 이게 훨씬 크지, 우리가 집에서 쓰는 게 그 모으면 뭐 적진 않겠지만 산업에서 쓰는 게 훨씬 더 에너지 소모량이 크고, 탄소 배출액의 주범은 경제 주체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기업이 클 텐데, 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전 세 가지라고 보는데, 그 중에 소비자가 직접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안 타고 전기차 타면 사람들이 이제 기업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부가 또 규제를 하면 기업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주주는 그냥 내 거니까 이사회는 주주 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중요한 거고, 우리는 뭐 그런데 이제 돈을 조금 더 넣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최근 동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EPS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를 측정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은 뭐 환경이나 기후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다고 해도 EPS에 영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잘 몰랐습니다만,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한
2020년 CO2 초과 자동차 유럽의 자동차 배출 규제고 이거 못 맞추면 아마 올해부터 벌금이 나가니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탄소 국경세, 탄소 배출권 가격 올라가는 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자초자산의 개념은 아마 다른 강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기후위기에 따라서 원래 쓰기로 된 그런 뭐 예정 연수보다 더 빠르게 자산의 가치가 없어지는 걸 자초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조금씩 새로운 어떤 제가 말했던 ESG와 같은 그런 투자의 관점이 반영이 되고 시작했습니다. 그걸 이제 비유를 하려고 과거에 저퍼 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92년도만 하더라도 92년도면 네 여기 이때 안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92년도에 주식시장에 저도 없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막 PER 2배, 3배 막 이런 과치주도 엄청 많았고 외국인 투자가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그런 주가들이 막 급등하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의 틀로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서 가치를 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게 이제는 이게 보편화됐죠. 더 이상 이게 특별한 기준이 아니게 되었는데 이때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게 한국전력의 재작년 차트입니다. 이게 2020년 1월이고 재작년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는 작년에 한국전력 이익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전 가동률이 좀 일시적으로 회복하고 뭐 기타 등등해서 실제로 아마 작년에 이익이 올랐을 텐데 증가했을 텐데 그 기대감으로 국내 투자자들은 많이 사서 말하자면 이익이 증가할 걸 알고 기대하고 주가를 사서 올렸는데 그때 이 글로벌 투자들이 뭐 네덜란드 연기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투자들이 한국전력의 기후위기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주가 대규모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를 엄청 팔았는데 사실 이 팔 초임만 하더라도 왜 빠지는지 잘 몰랐었어요. 나중에서야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빠졌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익이 올랐는데도 ESG 요인, 기후 요인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그런 좀 저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또 다른 요인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당시에는 좀 그랬었다. 노르웨이 국펀드는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그 3시 몇 분까지죠? 3시 50분까지. 3시 50분까지요? 네, 4시까지. 아, 그래요? 시간이 굉장히 여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만약에 저희 자산 운영 업계나 투자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좀 알면 좋은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고 제가 경험해본 어떤 투자자들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인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연금보다 훨씬 괜찮게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뭐 큰 연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용 자산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 이제 작년에 이 회사가 국부펀드고 코로나19로 그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대규모 자본 회수를 했는데 이제 그때 어떤 그 기준으로 여기 보면은 12개를 제외했고 그중에 석탄 관련한 게 5개가 있고 그 뒤에 다른 어떤 그 ESG 요인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제 뭐 심각한 환경 위험, 석탄, 그다음에 클라이밋 크리테리아에 관련된 거. 그래서 대부분이 기후와 환경과 관련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갖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자산을 정리한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이런 석탄과 또는 기후와 관련된 게 1차적인 그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운용사 중에서는 가장 큰 곳이 단일 회사는 이제 블랙락입니다. 이제 블랙락은 ETF가 굉장히 큰 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이 회사 이제 ETF를 많이 접하게 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회사가 이제 작년에 CEO 연례서한을 보냈고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1년 전의 기준입니다. 제 생각엔 이 회사에서 이걸 낸 이후에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코로나도 나오기 거의 초입이었었던 그 당시에 이제 블랙락의 레터를 보면 기후변화는 금융시장에서 이 리스크를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고 금융업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멀지 않은 미래에 상당한 규모의 자본 배분계. 그러니까 이 말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은 주가가 빠지고
리스크가 덜하거나 오히려 기회가 있는 주식, 뭐 테슬라가 대표적이겠죠. 그런 기업이 크게 오르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멀지 않은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보다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작년에 이게 1월에 나온 레터였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러한 일이 1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 여전히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2050년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또 이거를 저장하는 뭐 배터리와 수소 등등을 통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블랙락에서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기후변화와 같은 게 굉장히 큰 투자에서 위험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회사가 그걸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 내 자산에 위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서님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아까 제가 이제 기후금융 세 가지 중에 이제 주주 관여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이사서님이 반대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 블랙락이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에게도 이미 많이 레터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올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에 그 블랙락이 했던 뭐 기후 주주 관여 활동 기업 중에 53개가 이제 기후위기 관련 의결권 행사였고요. 그다음에 그 인게이지먼트가 이제 주주 관여 활동인데 기후 관련된 것이 289%나 증가를 할 정도로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아마 이거는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자은행 쪽에서 가장 큰 데가 골드만삭스랑 JP모건인데 뭐 이거는 이제 점점점 이게 많아져서 보편화됐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그 론 익스포저,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많은 화석연료 그 기업에 대해서 가장 돈을 많이 빌려준 은행이 어디냐? JP모건, 웰스파고 등등 쭈루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은행들도 이제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위험해질 거라고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를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좋은 뜻으로만, 그러니까 좋은 뜻도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수익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JP모건도 포트폴리오를 옮기겠다고 했고 골드만삭스도 뭐 이미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이런 카보노믹스라는 어떤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제, 산업, 주식시장에서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고도 있을 정도로 이러한 은행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은행에서도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도 기후는 그냥 이제 주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큰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그 기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존의 문제라고도 하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 문제고 이게 주식과 투자의 영역에서도 같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아마 주식 투자를 많이 시작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뭐 우리나라의 동학개미 운동이란 말이 이게 정말 네 혹시 주식 하고 계신가요? 아 계신가요? 오. 나중에 질문 때 뭐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는 솔직히 기후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국민연금이나 저희 투자업계에 있는 제 다른 어떤 동료들보다도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투자의 위험이 여러 가지가 정말 많습니다. 뭐 기후 말고도 뭐 기술이 있고 뭐 브랜드가 어떻게 되니 또 우리가 고려할 요소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임팩트 있게 장기간 미칠 수 있는 건 바로 기후입니다. 그건 아까 이제 제가 아닌 다른 뭐 블랙락이나 BIS 다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인데 또 뭐 기사 그냥 제목만 갖고 왔습니다. 조지 소로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부유세를 걷어서 기후위기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 뭐 19명의 부자였나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기사를 보면은 이 기후는 박애의 관점이 아니라 이건 반 투자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강의에서 아마 이게 어떻게 기후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많이 수업을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투자도 이게 뭐 내가 난 착한 사람이 아니야. 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난 돈만 벌고 싶어라고 해도 이제 기후를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돈이 정말 많은 부자들이 경고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느끼기에 그런 글로벌 회사들이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늦고, 사실 우리나라도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서양에서 수입된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막 뒤늦게 막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ESG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 국내에 정말로 전문가가 없고, 저도 사실은 진짜 전문가라고 나서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나서고 이렇게 밖에 없는 것이 정말로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국민연금은 일부 이제 책임 투자를 적용하겠다라고, 벌써 내년이니 22년이니까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다 보면은 제가 느끼기엔 조금 많이 부족하고요. 실제로 아직도 탈석탄 금융에 대해서 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기후솔루션 자료인데, 뭐 이게 한 2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확실히 석탄인 것만 골라서 이 정도가 아마 조금 더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조 단위에 넘는 돈이 현재 민간도 아니라 공적금융기관에서 투자를 이미 했고, 이거에 신규 투자를 안 하겠다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고요. 그리고 기존 거 회수하겠다는 계획도 아직 없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은 문제가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일부 이제 민간에서는 이제 이런 변화를 보고, 이거 글로벌 트렌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인지한 일부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제가 이제 하나자산운용 다니고 있고, 하나금융계열사의 대표님도 여기 이제 계셔서 이제 이걸 했는데, 이거 자체는 사실 뭐 환영할 만한 일이겠죠. 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실무로 들어가 보면 아직 실무진 안에서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회사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이걸 추진할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도 있지만 내부에서 이제 들여다보면 아직도 뭐 좀 많이 생각이 미치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면 외부에서 보기엔 이거 그린 워싱이다. 이게 되는 이유가, 뭐 여기 탑 매니지먼트에서는 인식은 했겠죠. 하지만 이거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내부에서 어떤 조직 내 반발이나 다른 의견이 막 모아지다 보면은 뭔가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한금융이 예를 들어 뭐 재생에너지 투자 뭐 몇백억 대출해줬어. 몇백억 크죠. 하지만 신한금융의 자산이 300조가 넘거든요. 거기에 여전히 뭔가 석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관점은 좀 달리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서, 하여튼 이거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일을 많이 하실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이쪽에 대해서 좀 도전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이런 뜻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업계에서도 이러한 인력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린 뉴딜은 제가 아까 설명 듣기로 다른 수업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제가 이거는 뭐 엄청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뭐 한때 넘어갈까요? 이게 19년 12월에 출범한 EU 집행위에서 아마 주요 국가 중에 최초로 2050년 탄소 중립 얘기를 했고, 뭐 돈의 규모 나왔는데, 특징은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경험했던 가장 제 펀드 성과가 좋았던 이유였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유럽이 심각해지니까 당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실제로 내연기관차들이 로비를 이제 많이 했었죠. 우리 힘드니까 내연기관차 규제 좀 천천히 하자.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재생에너지 전기차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주 초기에는 뭐 흔히 말하는 언택트 뭐 이런 주식이 많이 올랐지, 재생에너지주는 좀 늦게 올랐어요. 제 기억에 한두 달 정도의 그 시차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 유럽이 그린 리커버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도 기후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가 후대의 돈을 미리 끌어서 쓰는 것인데, 후대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후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쓰려면 당연히 우리의 재정정책의 방향은 기후위기여야 한다라는 게 이제 EU 집행의 가장 큰 정말 좋은 포인트였고, 유럽이 그때도 더 그린 딜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보조금이나 이런 걸 더 강화해서 실제 작년에 유럽의 전기차 성장성이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했었고요. 또 작년에 이제 유럽이 수소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수소의 시대로 갈 거라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했었던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고, 중국은 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으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왜냐하면 뭐 이 중국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화석연료를 다 수입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중국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게 일부가 있고, 또 전기차도 보급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재생에너지에서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나라보다는 전국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은 저는 진짜 이건 정말 어이구, 못하네요. 놀랐는데, 그래 별거 아주 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2050년에 배출량 제로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가솔린차 판매 제로 했는데, 제가 여기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뭐 도요타 어떤 회장인가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인터뷰를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좀 그러한 갈등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일본도 했고 우리나라도 했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왠지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미국은 이게 맨 처음 그린 뉴딜이 얘기했던 AOC는 상징적인 인물이어서 그냥 넣어놔봤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되기 전만 하더라도 펀드 설명하면 바이든이 설사 안 되더라도 이 방향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바이든이 됨으로써 어떤 그러한 경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완전히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고, 내용 자체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탄소 중립 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유럽의 그 그린딜에 포함된 그 탄소 국경 조정책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그건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그 내각에 임명한 한 명 한 명이 다 그 거의 그린 어벤져스에 버금갈 만큼, 여기 보면 이제 존 케리 이분이 예전에 파리 기후협정을 서명했던 당사자인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 사람 역할과 맞물려 생각해 보면 분명히 탄소국경 조정세에 대해서 좀 드라이브를 하고 외교적으로 좀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재무를 책임지는 옐런이 이제 과거 이제 중앙은행 때부터 기후위기, 불평등, 또 인종의 고용률에 대해서까지 생각하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굉장히 따뜻한 경제학자 같은데요. 이분도 이제 여기에 보면 카본 텍스 바이든 시대에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미국이 자기네들 탄소세 국내에 하면은 당연히 탄소국경세도 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에너지 장관, 교통부 장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임명된 후보 역시, 지명자 역시 다 과거에 특히 부티지지 등 굉장히 유명한데 이런 발언을 했고 정책을 준비했었던 그런 다 기후위기 적임자로도 모든 그 부처를 꾸려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미국이 됨으로써 사실 이제 배출량을 국가로 보면은 이 지역이 정말 절대적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인도랑 몇 개만 더하면 거의 다 줄일 수 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지역 중에 그러니까 가장 큰 세 지역이 모두 이제 탄소 중립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길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미국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원년이 될 해가 이제 아마 올해가 될 것이고,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그 탄소국경 조정세 도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국내 주식시장, 국내 경제 산업계에도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향후 이런 뭐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 경제 국가들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제가 이제 펀드를 설명할 때 이런 걸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탄소세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그래도 예측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건 탄소세가 도입이 되고 탄소 비용이 부과되고 그 조세 수입은 재정으로 가면 여기 그린 뉴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탄소세가 부과될 때 가장 부정적인 자산, 네.
여기 보면 이제 IMF 톤당 75달러 이상의 강력한 탄소세 도입해야 된다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가장 큰 시장 실패가 이제 기후 위기라고 합니다. 이건 거의 제가 보기엔 확정적이에요. 수많은 시장 실패가 있었지만 이건 왜냐면 이 기후 위기는 거의 문명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큰 시장 실패인데, 그거를 해결하는 시장에서의 해결책은 이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를 비용을 부과를 하면 되죠. 그거를 이제 계산했을 때 IMF가 75달러인데 이것도 불과 2도시 시나리오 달성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제대로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75달러고. 근데 이제 여기는 국내의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서 그 유상할당을 한 유상할당 대상 기업, 면제받지 않은 대상 기업들을 쭉 하는데 그게 대부분 석유화학, 정유, 철강, 금속, 여기 발전에너지 뭐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에 좀 비중이 많은데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쪽에 이제 가치주라는 이름으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서 사실 뭐 주식 투자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가치주다라고 있는 정의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이건 제가 현대 통화이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또 설명을 하자면 길어질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통화정책에 발행한 그런 돈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서 재정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 그냥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같이 쓴다. 뭐 이렇게 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통화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당연히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현금 가치가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특히 주식시장에서 성장주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그쪽에서 위험을 좀 많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뭐 이런 데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큰 장기 전망인데, 이런 정책의 변화가 산업이나 주식에 이런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이 됨으로 있어서 제가 트럼프가 될 때랑 바이든이 될 때랑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이 선거 전에 이제 누군가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이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각각의 주에서 해상풍력,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이 이미 많이 있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2달러가 없으면 좀 느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방향은 바뀌는 것이 없는데,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미국의 외교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강하게 함으로써 트럼프 시대에 잃었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기후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기후위기를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뭐 강제하겠다라고 바이든의 공약에서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국경 조정세 또는 탄소국경 조정 메커니즘이 있고, 뭐 미국의 안은 아직 정확히 나와 있는 바가 없어서 논의는 지금 유럽에서 조금 더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유럽의 버전을 일단 가져왔고요. 이거는 그 이소영 의원실에서 토론회가 있었고, 그 이소영 의원실 들어가서 보시면 영상과 제가 여기 인용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 거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내용 자체는 그걸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저도 그걸 보고 정리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제 추진 배경에서 가만히 잘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유럽의 컴퍼니들이 경쟁할 수 있게, 동일한 차원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걸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의 추진 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럽이 지금 가장 앞서가면서 탄소 비용을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자국에만 부과를 하면 이게 전 지구적 자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자국에만 부과를 하면 그냥 우리 공장 딴 데 가버리래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본인의 그냥 산업 경쟁력도 더 약화시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탄소세만으로는 이거는 제대로 된 그런 비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건 당연히 산업과 자본의 이동이 완전 글로벌하게 오픈된 이런 세상에서, 그리고 탄소 배출이라 하면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연히 모든 지구에서 발생하는 탄소라면 동일한 비용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탄소세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탄소 국경 조정세 또는 뭐 메커니즘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토론회 때도 이게 아직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안이 나올 것이냐, 막 이런 논의가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올해 6월까지 뭐 발의를 하겠다고 하고 시행은 뭐 올해 안에 또 내년 초에 통과가 돼서 그 뭐 일정 분의 그 기간에 두고 2023년에 시행할 거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토론의 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 그러니까 이건 제품 단위로 맺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은 아이폰이나 갤럭시만 하더라도 부품 뭐 우리나라 뭐 미국, 일본 다 갖고 와서 조립은 뭐 중국에서도 하고 어디서 하고 하니까 이게 이런 그 제품의 그 제조 경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디서 배출된 게 많은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1차적으로는 가장 원재료부터 가까운 그래서 철강, 시멘트, 철강, 정유 뭐 이런 쪽을 위주로 23년에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 뭐 진로를 고민한다랄지 우리가 뭐 어떤 투자를 한다랄지 뭔가 우리가 어떤 그러한 경제적인 산업에서 고민을 할 때 이러한 리스크를 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할까 말까. 이거는 그냥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된 그런 경로가 이거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어떤 경로로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하는 뭐 영상도 많이 보고, 뭐 듣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과학자들이 모두 동의한 어떤 것이 기후위기라는 말을 이제 듣고 이제 저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보면은 다 과학적으로 잘못됐던 이게 이제 천동설, 지동설의 논란이고, 이거는 이제 인종차별의 과거, 좀 안타까운 그런 과거였는데, 그 인간 동물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든 이 천동설이든 또 이거는 위정척사 운동인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기후위기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히 거의 같은 관점을 보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더 이상 천동설과 지동설 가지고 갈릴레오가 목숨 걸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잖아요. 이건 다 관측으로 된 확정된 결론이고 인종차별 역시 우리가 하나의 단일종 정말 몇 명 안 되는 호모사피엔스로부터 다 나온 같은 인간이라는 건 과학적으로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거부하고 새로운 과학적인 거 거부하고 이제 위정척사 운동을 하다가 이 사람들 다들 어떻게 됐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그 뒤에 이제 일제로 넘어가는 굉장히 안 좋은 역사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이 약간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접하는 태도가 과연 이렇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마무리 멘트를 넣어봤고요. 시간이 31분이니까 질문을 뭐 이것저것 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데 이 현장에서도 뭐 주식 뭐 사요 이런 질문도 답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일하시는 곳에서도 내부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투자 방향이 나아가야 될 일은 지금 제 생각에도 환경 친화적인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존에 있던 그 투자 자산, 그러니까 석탄 투자 자산이나 아니면 저초 산업에 놓여 있다고 보시는 산업들에 대한 투자 회수는 어떤 분위기에 있는지. 네. 분위기요. 그런 투자 회수를 계속 해야 된다고 외치는 세력이 있고 아니면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나오니까 투자 회수를 그럴 수 있죠. 거부하는 세력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 금융시장을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산업영사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제가 어디서 일한다고 하면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증권사가 어딘지 자산사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게 금융도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 너무나 다른 영역이 많아가지고 일단 그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일반 투자도 쉽게 할 수 있는 그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는 데에 있고, 주식 중에서도 비상장 위주로 한다랄지 또는 뭐 VC라고 해가 조금 더 작은 기업에 투자를 한다랄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부동산에서 뭐 어떤 큰 건물, 서울시의 큰 오피스, 뭐 파크원 뭐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채권 시장도 굉장히 규모 자체는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쪽에서 각각의 그 특징들이 있어서 먼저 제가 하고 있는 주식 시장 상장 주식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상장 주식의 특징은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쉽고, 이거 우리가 유동성이 많은 시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저처럼 이 뺄 수 있는 사람 많이 빼고 있습니다. 예. 주식이 제일 거래가 쉽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식시장이 가장 빠르게, 정말 주식시장이 어떤 자산시장보다도 그런 변화를 제일 빠르게 수용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그거는 좀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제가 이제 이웃한 채권본부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회사채 시장에서 왜냐면 고객들한테 수익률을 주려면, 특히나 요새 저금리라고 해가지고 채권 수익률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2, 3%라도 주려면 회사채를 사야 되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회사채 시장을 들여다보면은 특히 그 우리나라 한국전력계 자회사인 발전자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한전의 자회사다 보니까 신용등급은 높고, 근데 방금 뭐 이런 정도를 이유로 금리가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그 수익률을 맞춰주다 보면 또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아예 투자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그 이유로 채권 시장에서도 그 공사채, 뭐 한국전력이나 이런 거를 저도 몰랐는데 뭐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게 정말로 어렵다고 하고, 이거 투자 안 하면서 뭔가 채권 수익률, 펀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게 뭐 매우 많이 어렵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 빼고도 그 대부분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정말 올드한 어떤 가치주 뭐 이런 게 많아서 뭐 이래저래 좀 사실은 쉽지는 않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ESG 채권이나 그린 채권, 녹색 채권 뭐 이런 게 이제 발행 수가 증가하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걸 최종적으로 투자를 하는 저희한테 돈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 수익률 조금 이래도 채권은 석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5년 안에 망하면 어떡해? 라는 식의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식을 이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걸 바탕으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완벽하지 않고, 그 질문 주신 답에 대해서는 시장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자산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식 쪽에서 관련 질문을 드렸는데, 네. 아까 말한 그 환경 관련 공시제도가 지금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따로 그 종목을 기준이 따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설명하다 중에 그게 기준이 없다는 것은, 게 지금 다트는 상장 회사라면 뭐 분기마다 어떠한 내용을 공시해라라는 게 딱 규정이 있죠. 그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비슷한 회계 기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공식적으로 딱 있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 따라서는 그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히 해외 투자자들이나 또 큰 연기금이나 이런 게 각 기업에 가서 보시면 그냥 지금 뭐 구글 검색창에 어떤 기업 이름, 지속 가능 보고서, 지속 경영 전략 보고서, 뭐 지속 가능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기업 이름, 좀 대기업 큰데 이름하고 띄고 그거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 가서 보면은 기업에 따라서 그 TCFD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에 맞춰서 하는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부족하면 그걸 요건 채워라. 그리고 그게 단순히 공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 보면 뭐 배출량이 뭐 스콥 1, 2, 3 이렇게 있고 거기서 뭐가 나오고 작년보다 뭐가 줄었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줄일 것이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부합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게 완벽히 된 데가 아주 많지 않아요. 상장 기업이 한 2천여 개 되는데 100개, 200개 되려나요? 그래서 이제 안 된 데는 이제 그게 하도록 요구를 우리가 좀 할 생각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외 뭐 이런 전문적으로 투자 관련해서 이런 기후 위험을 측정하고 조사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MSCI나 S&P 이런데. 그러니까 관심이 정말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 이게 거기 하면 연봉도 많이 줄 것 같긴 한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MSCI나 S&P 그런 데에 아마 그 뭐 지원 제가 사실은 채용 관련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보시면 나름 기후 관련 ESG 관련 전문성도 좀 쌓으실 수 있으면서 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직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하면은 나중에 각 기업에서 관련된 데 수요도 엄청 많을 것 같고 그런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정보를 저희가 참고를 하려고 하긴 합니다. 이제 이거는 약간의 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직 규제는 없지만 일부는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유료로 가공해서 제공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네. 혹시 질문이 좀.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온라인 그 질문을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은혜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지금 들리지가 않아서, 은혜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눈이 그쳤네요, 그 사이에. 오. 일단 질문하는 거 한번 듣고 대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상 체크하는 거. 제가 은혜님 질문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예. 대신 네, 말씀해 주세요. 받아볼게요. TCFD가 한국 기업 내에서도 곧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TCFD가 국내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네. 그거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냥 삼성전자, 뭐 SK, 뭐 LG화학,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은 아까 제가 그 검색창에 그 기업 이름이랑 지속 가능 보고서 이렇게 하면 그 보고서가 쭉 나오는데 그 보고서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ESG 요인을 중심으로 우리 회사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검색해 보시면 작년에 나온 보고서고 작년에 나온 보고서는 재작년 19년 기준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가 뭐 얼마나 많은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큰 기업들은 아마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 정도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회사마다 내용의 어떤 질적인 양적인 수준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거는 저희 회사에 그걸 즉 전담하시는 분이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답을 혹시 못할 만한 것들은 여기에 제일 좋은 건 제 생각엔 인스타랑 페이스북이거든요. 제가 제일 자주 확인할 수 있는 건 인스타 DM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뭐 지금 제가 답을 못할 만한 것들은 저한테 메신저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는 한 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 금융사들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할 때 화석 연료 기업 중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전환 과정을 밟는 기업도 투자 대상에 포함되나요?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금융사들 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탈석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냐는 질문이셨나요? 탈석탄 금융 선언한 금융사들 내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야 합니다. 소리가.
이거 울리는데요, 제가 말하면. 울리는데요, 제가. 됐죠, 예. 그 탈석탄 가이드라인이 다른 회사는 모르고, 아까 저희 회사 하나금융 6개 있잖아요. 제가 알기론 신규만 안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한국전력 주식이냐, 한국전력 채권이냐,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재생에너지 투자할 때 뭐 에셋 파이낸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자본의 그런 공급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명확하게 이 돈이 화석연료 채권에 가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보수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어떻게 표현하지? 한국전력 그러니까 왜냐면 사업을 여러 개 영위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도 하고, 한쪽에서는 탈석탄도 하고, 또는 다른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면은, 근데 이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은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솔직히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하자 그러면 그 기업이 석탄을 완전히 없애지만 않으면 그 기업에 조달하는 모든 데에 대해서 돈을 안 하겠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탈석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정답이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일단은 시작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 한 거를 없애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탈석탄은 신규 석탄의 정확하게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든, 그리고 이거의 채권이 확실하게 석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한 그러한 채권의 경우에만 투자를 안 하겠다, 신규로. 이 정도인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조금씩 제가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역할은, 저희 투자자 역할은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약간 뭐 현실적인 어떤 고려를 조금씩은 해가면서, 그런 게 좀 이제 전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국내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금융사들의 경우 석탄 화력 발전소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수준인 것 같은데, 예. 석유 기업 등보다 넓게 투자 중단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석탄 이외에 석유로도 그런 움직임 확대하려는 게 있냐, 이런 질문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후금융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ESG 이야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ESG에서도 가장 ESG 안 좋은 회사만 안 사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가장 ESG 좋은 회사만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같은 산업이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산업에서 좋은 회사는 사고 안 좋은 회사는 안 사겠다, 또는 그거를 뭐 시가총액 비중으로 가중치를 줘서 할 수도 있고, 뭐 또는 아까 주주관여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정말로 뭔가 투자의 방식이 다양해서 뭐 어느 것만이 옳다 그러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뭐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뭐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그린 히어로와 같은 형태의 펀드를 기획하고 만든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재생에너지만 투자를 하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중심의 투자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과거에 대한 그런 투자는 안 하게 되니까 굳이 탈석탄 한 해만에 이야기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린 히어로 펀드도 아주 약간 일부는 좀 그런 게 있고, 아까 참 생각해보니까 질문 중에 탈석탄을 했다가 재생에너지로 가는 그러한 데도 투자를 하냐, 이런 질문도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 제가 잘못 이해했나? 그런 기업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제가 그 생각은.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그건 각자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마다 기준이 필요하고, 그거를 예를 들어 제가 이런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게 저희 펀드에 들어오신 다른 투자자들 납득이 되는지 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LG화학, 현대차, 하나솔루션이
분명히 뭔가 하고는 있는데 이 기업들이 완벽하게 탄소 배출량이 없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LG화학도 석유화학 부분 굉장히 크고요. 하나솔루션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이제 최근에 전기차가 많이 주목받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내연기관차 판매가 절대적이거든요. 뭐 이런 기업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이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따져보면 종합적으로 그 기업은 태양광 부문의 비중이 워낙 크고 LG화학도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뭐 LG화학 시가총액의 80%, 90%가 2차 전지 배터리고 석유화학 부분은 작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동차 기업으로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 대비 잘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기술이 괜찮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엄청 평소에도 제가 맨날 하는 고민이 바로 그런 고민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차 같은 데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기준은 아마 투자자마다 뭐 그거는 난 더 엄격하게 할 거야. 만약 그러시다면 그린이어로는 그렇게까지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정말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지금 뭔가 코로나 때문에 주주들이 좀 개미들이 많이 유입된 면도 없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들에 좀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총 증가한 거 보면 보통 근데 이제 거의 배터리나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만 많이 집중돼가지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린힐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들에도 많이 투자가 네, 맞습니다. 예. 계속 배터리나 전기차 쪽으로만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적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뭐 누구 한 사람 한두 사람 뜻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저는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그냥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 아까 넘어가면 제가 그 중간에 저희 그린이어 펀드 산업에 이렇게 크게 그림으로 있잖아요. 이제 그게 다 필요한데 특히 중요한 게 재생에너지고 그 다음 거의 비슷하게 중요한 것이 배터리, 그다음에 수소입니다. 이 네 개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게 화석연료에서 캐서 그거를 가공하고 뭐 그거를 태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태양으로도 직접 에너지를 받아서 그럼 전기에너지, 광전 효과로 전기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전기로 바꿔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를 하면 이 간헐성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필요할 때 쓰려면 반드시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설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아마 부가가치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딱 배터리 소재도 배터리의 어떤 가격이나 에너지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보통 그 배터리 껍데기로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에너지 딱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되는 걸 그러니까 너무 여기만 집중된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큰 산업 중에서 풍력,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까지 해서 비교적 기술 수준이 다른 나라 대비 가장 높은 산업이 뭐냐라고 하면 그 배터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각을 해외로 넓히면 모를까, 국내만 한다면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린이어 펀드를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 이게 설명 중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내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를 시작으로 전 세계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 전기차 관련 기업에 모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비중이 약 30% 정도이긴 하고요. 나머지는 주로 중국이나 미국, 유럽 회사들을 투자를 하고 있어서 혹시 펀드에 관심이 있다면 그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들어오나요?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거 한번 말씀해 주셔야겠지만
제가 채팅창을 보면 좋을 텐데 채팅창이 여기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은혜님 질문이 네네. 들리시나요? 아, 들리시는 것 같은데. 아, 좀. 은혜님 질문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재생에너지 관련한 금융 상품을 계속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올해 좀 더 많이 출시될 계획에 있나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걸 물어보신 건가요? 아, 네, 이제 지금 본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괜찮고, 뭐 혹은 한국 내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투자하는 펀드는 뭐 앞으로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이미 많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사실 재생에너지 주가가 한 2, 3년 사이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태양광 풍력이 역사가 조금 더 길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된 펀드도 있어요. 한 10년 가까이 뭐 된 펀드도 있고 해서 뭐 제가 여기서 뭐 하나하나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궁금하시면 그냥 검색해도 나오긴 하고 뭐 여기에 저한테 메시지를 한번 주시면 제가 몇 개 알려드릴 텐데 예. 뭐 재생 펀드는 이미 많이 있고 뭐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예. 네. 잖아요. 네. 그 아까 봤던 그런 가짜 뉴스라던가 그런 언론들에 대한 뭐 환경에 대한 오해 같은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혹시 주가가 많이 변동이 있거나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확히 딱 기억에 떠오르는 게 없는데 가짜 뉴스. 근데 그러면 그것보다는 이런 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수소의 방향이 여기 지금 에너지 전환 포럼이 제가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레이 수소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소 정책의 방향이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수소 관련된 주식들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이게 그린 수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레이 수소여야만 되는 개질 수소로만 뭔가 하려는데 뉴스가 나와서 오르서 저는 그걸 보고 아까 좀 뭐 그랬던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린워싱 기업 같은 것들이 그런 환경오염 공시제도로 인해서 좀 그런 게 방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실 기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다니는 하나자산운용만 하더라도 이런 펀드가 있지만 제가 봐도 이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기획이 대응이 완벽한가? 잘 하고 있냐?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기업이라는 것이 조직이 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뭔가 그 기준이 없으면 그냥 다 잘한 것만 우리 시험 잘 본 것만 나 좀 점수 A뿔 많은 거 있는데 쪽 F 맞은 두 과목 얘기도 안 하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해라라는 게 이제 공식 기본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조금 우리가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이 회사가 그래 이건 잘하지만 이건 좀 잘 못하니까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판단을 제대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국내에는 아직까지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회사채 투자를 중단 수준에 그친다면, 이제 해외의 경우에는 국내보다 기후금융에 적극적이잖아요. 그럼 그런 금융사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같은 것도 고려해서 투자 대상을 선정하기도 하는지,
아니면 그런 좀 더 나아간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예, 질문 다시, 왜 제가 중간에 약간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그 어디서 뭐 탄소 배출한, 그러니까 석탄이 아닌 다른 어떤 배출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를 만드는데 근데 배터리를 만드는 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탈석,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생산 과정 말고도 음. 다른 부분에서 배출되는 그런 탄소까지 고려해가지고 투자가 되고 있는 해외에서는 생산 과정.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그러니까 생산 과정,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하는 때 배출하는 탄소 배출 말고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운송 과정 뭐 이런 건가요? 그거는 여기는 생산 과정에서까지 배출되는 아,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까지 고려하냐는 말이죠. 아, 생산 과정과 운송 과정 모두 포함한 전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탄소 배출하는 거를 뭐 그걸 뭐 스콥 1, 2, 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스콥 1은 직접 배출하는 거가 있고 스콥 2는 그 회사가 조달한 전기에서 배출되는 거 보통 스콥 2고 스콥 3는 그 회사가 뭐 원재료를 갖고 오면은 사오면 그 원재료에서 배출하는 그런 거가 스콥 3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 어떤 기업이 탄소 중립을 하겠다. 제 거 페이스북 지금 들어가 보시면 가장 최근에 펩시가 2040년 탄소 중립한 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펩시가 스콥 1, 2에 대해서는 뭐 2030년까지 70% 줄이고 스콥 3는 내가 줄일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어떤 거래 회사가 줄이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탄소 중립을 기업이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다 일컫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을 두고 뭐 예를 들어 아리백도 그 중에 일환일 텐데 예를 들어 아리백은 내가 2030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의 전반적인 건 스컵 1은 뭐 언제까지 줄이고 그런 이제 로드맵이 본인의 그 기업의 환경, 산업의 특징에 따라서 다 수립을 이제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케바케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 전통적인 재무를 가지고만 평가를 하면 이 회사에서 100억 벌건 저 회사는 100억 벌든 어쨌거나 100억인 것이고 뭐 숫자로 명확히 떨어지는 것이니까 뭐 그건 큰 차이가 없는 것이겠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 하면 굉장히 복합적인 영역에 있고 특히 ESG 기후 환경이라는 게 지금 제가 정확히 답을 못하는 것처럼 그냥 봐서는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기준가 있는 그런 전문가를 많이 요구하는 것인데 아직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를 수가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석탄 발전은 이제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석탄 투자를 하지 말자가 1순위입니다. 석탄이 또 무엇보다도 가장 배출원이 단위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석탄은 거의 공통적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기후금융의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것까지도 확대를 해야겠죠. 예. 답이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부족하면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을 잘 해보겠고요. 그 외에 무엇이든지 간에
네, 질문 주시면 답을 잘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아, 예. 아, 네. 제가 카메라를 거의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여기 계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 잘 못 봤는데, 아무튼 뭐,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나머지 몇 개 남았나요? 하여튼 나머지도 잘 해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